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제 나이 30살로 돌아가 봅니다. 매일이 고민의 연속이었죠. 제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회한이 여전했고 그 때문에 1년에도 몇 번씩 마음은 시험장과 면접장 그리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두 차례 변화를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공상으로 그쳤습니다. 새롭게 일군 가족과 양친의 존재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주저하게 만들었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 당시 하고 싶은 걸 다 해볼 걸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생각을 누군가 조언으로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자, 오늘 휴가 특집 한숨 돌리고 갈게요 3탄으로 읽을 책은 세계 최고의 직장으로 불리는 구글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은주 씨의 자기계발서이자 에세이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입니다. 그는 11번 일자리를 얻은 경험과 미국 생활 적응기를 통해서 밀레니엄 세대에 조언을 건넵니다. 결론은 제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생각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뭐든 해보라는 겁니다. 준비가 끝난 후에 시도하지 말고 시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건데요. 제가 젊은 세대에 가끔 드리는 조언과 일맥상통합니다. 40이 넘으면 자신이 한 일보다는 하지 않은 일로 후회한다는 조언이죠.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림 씨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삶이 피곤하시다고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별책 부록에만 집중해보세요. 또 다른 답이 나올 거예요. 휴가가 뭐 별겁니까?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국의 한 기업가가 한 얘기인데요. 휴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노는 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저 돈 쓰는 거다. 진짜 노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별책 프로과 함께 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휴가 보내시면 어떨까요?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요즘. 네. 자, 댓글부터 보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7월 한숨 돌리고 갈게요 라는 주제로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네트워크 경제를 배워봤었죠. 금융위원회 강성호 서기관이 쓴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이었습니다. 이동수님께서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질문을 주셨거든요. 뭡니까? 플랫폼의 뜻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철도역이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곳입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연결, 만남을 주선하는 공간입니다. 네이버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좌판을 깔았습니다. 카카오는 여러 사람들을 모으는 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광고도 얹고 팔 물건도 얹는 것이죠. 네. 만남과 연결의 장이고 그게 온라인화된 게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더라면 제가 미리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엄혜령님께서 공짜 점심으로 제로 투 원을 실현시키는 거군요. 그럼 소비자는 낚이는 것뿐인가요? 노동자들까지 모두 윈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로 투 원이 우리 별책 부록에서도 맞습니다. 나왔던 책이잖아요. 예.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언급한 창조적 독점이었습니다. 0에서 1로 만드는 전략 맞죠? 그렇습니다. 선점하고 독점하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공 전략은 무조건 1등이 돼서 그 시장을 독점하는 거예요. 네. 먼저 선점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생존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뭐 일반 우리 파이프라인 공장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2, 3위 업체 뭐 심지어는 8위, 9위 업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플랫폼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플랫폼 경제가 공짜가 아니도록 만드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독점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면 지금 카카오톡 외에 다른 걸 쓰기가 어렵잖아요. 누가 내놓는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일종의 갑질 같은 게 혹은 부당거래 같은 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노동자도 철저하게 을의 을이 되는 거죠. 비정규직으로 저임 노동자가 돼서 네. 종사하게 되니까 이게 꼭 좋은 건지 편리해 보이긴 하는데 맞아요.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 공짜 점심인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좀 무섭게 느껴지기까지도 그렇죠. 하는 이 플랫폼 경제는 참여하는 고객이 늘어서 시장이 커질수록 소비자 혜택도 커진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네. 팽매님께서 부당한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게 뭔가 아이러니한데요? 라고 해주셨고 구자건님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없기에 한국은 독과점에 더욱 관대한 편인 듯하네요 하면서 독과점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경제 분야에서 많이 등장할 뉴스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혹은 부당거래 뉴스일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보다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면 아마 지금 구자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될지도 모르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는 걸 도입해서 큰 액수의 그 페널티를 가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그러다 우리 기업 다 망한다 이런 논리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독점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 폐해가 가시화되면 도입될지도 모를 일이죠. 네. 그리고 2032번님, 우리 사회는 창업 아이디어, 스타트업 등을 늘 권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고자 하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누구나 적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는 이제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 저임 노동자를 낳아요. 이걸 네. 긱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배달 플랫폼이나 혹은 이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게 성장하다 보니까 또 택배 기사님들이 이런 긱 노동자로 이제 등장하셨는데 그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같긴 한데 그 일자리는 안정성은 없는 일자리들이죠. 육체적으로 뭐 과로사 논란이 있을 정도로 피곤하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일자리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실업률 통계에 또 잘 잡히질 않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아니십니까 하고 물으면 뭐 소속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아마 앞으로도 야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50년 꿈님께서 예. 당땡마켓이라고 요즘 유명한 중고거래 사이트 있죠. 예. 이 앱인데 컴 메모리를 사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구매를 하셨나 봐요. 이런 거래는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주셨고 예. 김경수님께서도 근데 이 채소 이름 들어가는 당땡마켓 같은 중고거래도 플랫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모든 건 결국 소비자가 더 똑똑해져야 하겠네요. 상품평도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올리고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주셨는데 저희 식당 다녀와서 평가 남기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기업이 맞습니다. 이 당땡마켓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거니까 네. 연결을 온라인으로 주선하는 게 플랫폼 기업이라고 아까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정확히 플랫폼 기업인데요. 네. 그 플랫폼 기업에서 늘 이런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그 중간에서 만남이나 연결을 주선한 플랫폼 기업은 뭐 나중에는 많은 책임이 부과되지만 처음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상관없어요. 그 판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데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만 깔아주기만 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렇죠. 우린 좌판 깔았는데 물건 판 사람이 문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논란이 많이 벌어지다가 중국도 그렇고 나중엔 책임을 조금씩 강화해 나가요. 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가짜 명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아마존이 책임을 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뭐 우리도 그렇긴 할 텐데 그 전에 생존하려면 현명한 소비자가 돼서 사기 당하지 말아야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제가 굉장히 안 당할 것 같은데 네. 대형 사기는 안 당합니다만 소소한 사기는 많이 당해요. 아, 많이 당하셔서 해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조심하고 현명한 그렇죠.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네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7월 한숨 돌리고 갈게요 라는 주제로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들 선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김은주 구글 수석 디자이너가 쓴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함께 읽어볼 텐데 사실 소장님께서 이런 부류의 책들, 소위 말랑말랑한 책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독서 취향은 철저하게 개인 취향입니다. 네네, 그럼요. 영화 취향하고 비슷한 거죠. 뭐 프랑스 예술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고 홍콩 느와르를 좋아할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여기에 우열은 없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인 취향은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책을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지적 자극을 받는 책을 좋아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제가 몰랐거나 혹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등장해서 네. 읽다가 가끔 번개치듯 머리에서 뭔가 영감이 떠오르는 책을 좋아합니다. 아직도 그런 책들이 존재하나요? 소장님에게. 늘 이제 많지는 않지만 있죠. 네. 네, 좋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가 읽었던 그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빅 매직하고 비슷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이자 에세이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사회초년생들한테 꼭 필요한 조언들이 많아요. 조언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부모님 조언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조금 잔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약간 그런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만 무슨 자서전이나 네. 자기 경험담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뭐 엄청나게 잘 나가지 않아도 유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쓰는 책들인데 그런 책의 유용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위대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용한 조언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이분의 조언들 중에 상당히 유용한 조언이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다만 아직 문장이나 글에 대해서는 이 문장 끝에 크크 이모티콘이 좀 있죠. 눈물 네, 이모티콘 맞습니다. 이것들을 수용하는 데는 상당히 좀 저는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적응이 좀 필요하시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작가가 구글에서 사내 메일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글을 쓰면서 네. 구글사에서 유명해졌고 이 일이 국내에도 알려졌거든요. 맞아요. 저도 앞부분에서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스스로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너무 절망적일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앞부분의 프롤로그를 꽤 길게 썼거든요. 맞아요. 요지가 뭔지 좀 짚어주시죠. 우리 광명수 씨도 생각이 지금도 많아요? 많아요. 어, 그럼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그럼 누가 조언해 주시나요? 조언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내가 혼자 생각했던 부분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위로를 받는 책이 될 수도 네. 있겠죠. 유용한 조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2020년에 이 인사고과라는 걸 이제 받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괴감 같은 건데 이제 어려서부터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제 극심한 압박에 시달렸는데 구글 입사하면서 그걸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거기를 가니까 세계 최고의 인재와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답답했던 거죠. 무능하다는 생각이 아니 짓눌렸는데 구글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뇨. 그럼요. 다 똑같은 직장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물안 개구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개구리가 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면서 구글러들이 개구리 커밍아웃을 했다 그래요. 나도 그렇다. 네. 당신처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자괴감에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자신감을 회복했고 또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신박한 마음 정리법.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젊은 세대에게 유용한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키워드 중심으로 뭐 요약할 줄거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요약이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이 책에서 저도 30살로 돌아가면 이랬겠다 싶은 공감하는 조언들 중심으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신박한 마음 정리법이라는 게 가장 먼저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 시절에 이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네. 건데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거든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외부에서 한마디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은 그 부담을 줘요. 맞아요. 너무 또 우리 사회는 그런 외부 조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규정해 버리거든요. 어떤 분한테 왜 아나운서가 되려고 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너무 발음이 좋다고 너는 커서 아나운서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꿈을 쫓았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너무 이제 외부 얘기에 이제 흔들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평생 남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게 되니까 구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네, 네. 마음 정리를 하자는 건데요. 공감했습니다. 저는 남길 게 있다. 나에 대해서 누군가 칭찬해주거나 긍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서 떠오르면 그건 남겨두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버릴 것, 마음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내가 이 일을 다 망쳤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그냥 버리자. 재활용할 생각하지 말고 버리자. 네. 그래서 또 피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저는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조언도 많이 하고 아주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냉소적인 빈정되는 사람이나 컨텐츠하고는 그 접촉을 가능하면 안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책에 등장한 용어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나를 붙잡고 수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나한텐 정작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 꼭 있어요. 내 기까지 뺏어가는 듯한 그런 분들 느낌이 어딜 가나 있네요. 있죠. 어떤 조직이나. 네. 그런 분들하고 최악의 결정은 뭐냐면 그분을 바꾸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길을 빨리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기분요. 피하라는 거예요. 네네. 이건 저는 아주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정리를 통해서 내 속의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어떤 감정이 들면 그 이름을 붙이고 원인을 진단하고 그래야 위안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분이 지금 너무 불쾌한데 불쾌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침잠한다고 하는데 결국 내 주변에 나보다 못했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더 잘 나가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병은 질투야. 네. 이런 판단이 서면 이 질투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죠. 뭐냐면은 그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하거나 잘 나가고 있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 그래. 그렇지만 내가 배우자는 잘 만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서 신박한 마음 정리법이라는 게 저는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칭찬이 들어오면 칭찬은 남겨야 되는데 이건 저건 괜히 하는 소리일 거야. 오히려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렇죠. 버려야 될 것들을 남겨뒀던 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사실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이 사람으로 인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흥미롭던데 또 월급에 이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 감정 노동. 네네. 아니,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월급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 스트레스의 한 70%는 사람으로 인한 거고 또 대부분이 또 상사로 인한 거죠. 네. 근데 그거 견뎌내니까 월급 받는 거다 얘기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나 사람 만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내 하는 일, 내 직업을 사랑해.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직장 떠날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그리고 이 직장이라는 건 학교가 아니야. 각자 그냥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일을 하러 온 곳이니까 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불가피해. 그리고 상사라면 그 상대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지면 늘 실망이 크니까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배울 게 뭐가 있나를 예를 들어서 상사의 언행을 보면서 나는 상사가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꼭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박한 마음 정리법으로 매일 그 분리수거를 마음속에서 진행하면서 이제 견디는데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상황 종료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회사를 떠나야죠. 아니면 다른 팀으로 옮겨야죠.
상사라는 또라이 상사를 계속 견딜 것인지 떠나서 광야의 고통을 참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더 계속 버티는 게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떠나야죠. 과감하게. 네. 근데 사실 직장인들은 그렇게 그만둘 수는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결정하는 게 쉽지도 않고 자영업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도 그만두는 것보다는 이겨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좀 이겨내면 좋을까요? 예리하신데요. 네, 자영업자는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죠. 네. 뭐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만 사람과 만나서 견디는 스트레스는 자영업자도 못지 않거든요. 네. 뭐 상사라는 분이 없을지 모르지만 고객이 상사니까. 그럼요. 제가 아시는 분은 삼겹살 집으로 꽤 돈을 버신 분이었는데 연세가 좀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네. 3년 만에 팔고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네.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삼겹살 먹으러 와서 하는 말 한마디 혹은 뭐 여기 앉아봐라라든가 이런 네. 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시고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을까 이런 걸 그렇게 고심하시더라고요. 너무 사람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지쳐서.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알바생 하나를 둔 어떤 빌딩 1층에 과일 주스 가게를 네. 하면서 조금 나아지셨나요? 좀 나아지셨더라고요. 예. 그래도 좀 이겨내야 될 텐데 소장님 힘들죠 그게 참. 힘들죠. 근데 사람한테 지치면 사람과 조금 거리 둘 방법을 찾아야죠. 이분의 경우처럼.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실패 두려움 극복.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선 가장 큰 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감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공을 던져라. 공을 들고 이걸 던지기에 가장 좋은 때 혹은 내가 가장 잘 던질 수 있을 때 이걸 찾을 게 일단 던져라.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봐야 되고 확률을 올리자. 그럼 처음에 실패했으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방법은 뭔가? 시작부터 잘하려는 욕심을 버리자. 뭐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리고 실패를 기준점으로 삼지 마라. 실패가 딱 머리에 꽂히면 나는 안 돼. 그러고 그 실패했던 도전 이상의 도전을 안 하려고 하죠. 기준점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 실패와 나를 동일시하지 말라. 실패는 학습의 과정이고 내가 아니죠. 실패한 존재는 나일지 모르지만 실패 자체가 곧 나는 아니니까. 실패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이건 뭐 우리 부모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패 전문가로 키우신 게 결과는 그게 아니고 과정이다. 네. 실패라는 것은 그 결과는 나중에 네가 행복했는지 이걸 깨닫는 거니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요. 직업이나 직장과 관련돼서 맨 먼저 할 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기질이나 성향부터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기질이나 성향이 어떤 거고 그 내가 좋아할 일이 10%만 있으면 그 직장에 그 직업에 그럼 괜찮은 거라는 네. 거예요. 한 60% 정도가 그냥 아주 재밌거나 좋아하진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이고 30%는 그놈의 월급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정도 비율이면 괜찮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70%가 내가 재밌는 일만 하는 거다. 그런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직업을 골라서도 안 된다는 네. 얘기인데 시도를 하면서 계속 더 나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이거 공감했고요. 이 성공보다는 100번의 실패가 더 나를 노련하게 만든다. 저도 성공을 뭐 소소한 성공이지만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스스로가 좀 많이 망가졌다는 느낌이 들고 우쭐한 기분에. 네. 근데 실패를 하고 나면 겸허해지고 다음엔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이거 공감하고요.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성실함으로 보충해라. 고뇌하는 것보다 실천해라. 자꾸 이 고민하지 말고 네. 일단 저질러라. 타인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분만의 노하우인데
거의 뭐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조언 같아요. 그 소장님께서 오프닝에서 가지 않았던 길을 후회한 적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일단은 생각보다는 예.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저자도 난 앞으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 실패한 직원을 무능한 직원이다, 좀 민폐다, 그리고 낙오자다,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반 기업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구글은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네. 뭐 돈 많고 여유 있어서 그렇겠지만 한번 시도해봐라. 그래서 실패한다고 절대 문책하거나 루저로 몰지 않아요. 그래도 저자가 이야기하는 구글 안에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전쟁터 같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막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가 좋다고 알려진 것처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회사가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예. 저는 최근에 이 회사에 꽤 높은 직급에 있다가 이 회사를 떠난 사람이 제 후배라서 알고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백화제방식으로 터져 나와서 서로 그 논의하고 또 인사평가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완전한 투명성과 개방성에 기반하니까 일단 일이 시작되면 모두가 수긍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이 시작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니까 그 당사자 표현에 따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견딜 수 없었다. 네. 그렇게 좋은 복지 혜택이라든가 월급도 뿌리치고 튀어나온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네, 네, 세계 최고의 직장이라는 표현은 그걸 다 담진 못하는 거죠. 네, 분명 힘든 점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외환 위기 당시에 이 저자가 영어도 거의 못하는 와중에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가면서 무작정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도 물론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지만 지금 앞선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가 더 기적 같은 드라마 같이 느껴졌거든요. 이분의 그 커리어 여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맨 처음 디지털 조선일보에 갔다가 CJ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남편분이 이제 미국 유학으로 네. 유학을 하게 됐는데 남편분하고 헤어져야 되는 결혼하지 않으면 상황이었는데 네. 결혼하게 되면서 따라갔는데 저는 이분의 화려한 커리어들을 보면서 가장 이분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롤 모델로 삼을 만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네. 미국에 가서 1년 후에 그 아주 명문 디자인 학교에 입학하거든요. 대학원에. 이 과정이 이분이 남달랐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지뢰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공을 던지라는 조언처럼 그냥 막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녹여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저러해서 당신네 학교에 가고 싶다. 뭐 물론 이제 어플라이 하겠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직접 찾아가서 교수를 만나고 내가 의지는 이런 사람이다. 영어는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게 통하는 게 미국이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도 통해요. 네. 그러니까 좀 그 뭔가 도전하면 야 저게 되겠어 싶은 일들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권 사지 않고 당첨되기를 바라지 말고 도전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 대학원을 갔는데 마침 또 준비했던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요. 외환위기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또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편지를 써서 한국에 이런 상황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니까 30%가 부족한데 그 장학금으로 좀 도와달라. 그럼 내가 기여할 게 있을 거다. 정말 드라마 같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매달리는 분들한테는 절박하게 매달리는 분들한테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어요. 네. 지레 생각만 하고 스스로 그 문을 닫아 거는 거죠. 역시나 공을 던져야겠군요. 던져야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이력서와 면접. 사실 그 미국 주요 기업들의 취업 과정을 보면 좀 까다롭긴 해요. 우리처럼 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없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맥퀸지 같은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컨설팅 펌 같은 경우는 제 주변 친구들이 입사할 때 보니까 한 7번
면접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그래요. 일곱 아주 진 빼는 네. 일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아마 더 선명하게 잠재력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까다로운 채용 절차를 밟는 거겠죠. 구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년 본사 쪽으로 330만 통의 이력서가 온다 그래요. 이 중에 1%만 서류 통과를 하고 그 중에 1% 중에 5%가 이제 전화 면접을 합니다. 전화 면접은 크게 두 분야에서 오는데 하나는 채용 담당자가 뭐 이런 걸 설명하고 당신의 의견은 뭐냐 구직자의 상황을 묻는 거고 네. 기술 담당자 그래서 이 사람을 쓸 부서에서 부서의 상사가 전화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따지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추후 면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7번까지 간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때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이력서나 면접 기술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거든요. 저자의 조언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하나가 자신만의 컬러와 스토리를 만들려는 거거든요. 자신만의 컬러와 스토리가 없으면 330만 통 속에 묻히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 뽑으려고 많이 이걸 보면 천편일률적인 이력서들은 다 제쳐놓거든요. 네. 근데 뭐 하여튼 내용이 있든 없든 좀 다른 거에 손이 가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컬러와 스토리. 그리고 이제 면담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조언을 하는데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해라. 질문이 와야만 답을 하는데 어떤 구직자들 보면 질문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자기 주도적인 거니까 좋게 보여요. 건방져 보이는 게 아니고. 네. 또 하나는 면접위원회 숙제를 해결해 주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뭐냐 면접위원은 이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줄 때 이유를 써야 되거든요. 이유를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네.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숙제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또 하나가 피크 앤드 이거는 이제 행동경제학의 실험 결과인데 면접을 할 때 언제 가장 그 사람이 주목받느냐. 보통 4명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만 하는 경우가 드물고 언제 가장 이 사람이 주목받냐면 구직자는 피크에 막 그 얘기들이 면접위원들이 공을 들인 질문을 탁 던졌을 때 이게 피크거든요. 그때 가장 빛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엔드 끝날 때 네. 이제 다 끝났다고 허탈한 기분으로 예의 없이 터덜터덜 나가버리거나 긴장감을 풀어버리거나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그 뇌리에 많이 남아요. 저분 그 패기 만만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안 되겠다. 피크엔드. 그다음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놓치기 싫은 인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한 네. 거죠. 그래서 쟤 놓치면 저기 갈 것 같은데 우리 경쟁업체 갈 것 같은데 저기서 뽑을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또 이 직장 생활과 관련한 조언 중에 저는 이것도 흥미로웠는데요. 기술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기술에 여기까지 왔다 늘 이렇게 판단해요. 직장인들이. 근데 직장인들은 문제 해결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기술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면접 과정에서도 그걸 보여주면 좋다는 거죠. 문제를 좀 큰 그림에서 보면서 회사의 방향은 이건데 그 방향에서 보자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면접위원이라도 이게 지금 당장은 신입사원이지만 장기적으로 경영진이 될 소양을 갖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꾸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센스 메이킹 의사결정을 해라. 데이터만 들먹일 게 아니라 요즘 면접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주요 추세 중에 하나가 엉뚱한 추론 문제를 많이 내요. 1톤짜리 트럭 뒤에 테니스공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네. 이게 추론 능력을 보는 네, 거예요. 네. 이때 막 구체적으로 막 데이터를 들먹이면서 하는 건 신선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센스 메이킹 의사결정은 예를 들어서 주도적으로 1톤짜리 트럭 주인이 테니스공을 왜 싣고 다녀야 되죠? 뭐 이런 걸 물으면서 네. 테니스공을 팔려는 거면 그건 몇 개 실렸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테니스 인기가 요즘 늘고 있으니까 많이 실을 수 있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여기서 정답은 없는 거죠. 정답 없는 네. 거죠. 이제 상시 말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면접에서는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죠. 지금 대학생들 방학 기간이거든요. 면접 팁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면접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글에 처음 입사를 하고 이제 구글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책 속에서 구글러가 되지 말고 누글러로 남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색을 잃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사실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업에 녹아들어서 회사 분위기를 잘 익혀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게 꼭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국한되는 건 아닌지라는 의문도 들었거든요. 구글러는 이제 구글 직장인들을 얘기하고 네. 누글러는 뉴 구글러 그래서 신입사원들을 얘기하는데 네. 신입사원의 그런 창의적 정신을 잃지 말라는 뜻인데 우리 기업에도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네. 왜냐면 기업 들어가자마자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것도 깨닫게 되거든요.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튀면은 바로 찍히고 한번 찍히면 영원히 직장 생활에서 낙인처럼 따라붙게 되니까. 네. 근데 그 겉으로는 일단 그 조직 문화를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는 좀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라. 모난돌의 모습을 감춰라. 그러나 그 모난돌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을 버리지는 마라. 네. 가슴 속에 품고 지니고 다니면서 결정적인 시기에 비수처럼 그걸 활용해라.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네. 갈지 말고 감추고 있어라. 네. 뾰족한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걸 쓸 기회가 오는데 이 구글에 비해서 훨씬 초반기에 어렵다는 건 이제 확실하니까요. 사회생활을 좀 해야겠군요. 예. 또 저자는 직장 생활에서 말로 홈런을 친 사례로 삼성전자에서 원형 스마트워치를 만든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로 홈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최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이 휴대폰 회사에서 막 냈는데 애플은 사각형 스마트워치를 고집하고 있을 때 최초의 원형 스마트워치를 이 디자이너가 만들어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컴퓨터나 휴대폰이라는 모바일은 다 사각형이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 컨텐츠나 이걸 담기는 쉬운데 둥근 원형에 담는 건 쉽지 않아서 이때 이거 하고 나서 이분이 인정을 많이 받았죠. 네. 언론도 많이 탔고 삼성전자 내에서도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갖는 디자이너가 되는데요. 네. 이 사람의 성과 때문에 구글로도 2018년에 스카우트에 갈 수 있었던 네. 거거든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로 홈런이라고 이 책에서 표현하는 것, 혹은 직장 생활에서는 레전드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전설이 되는 것. 저 사람은 어땠더라 하는. 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어. 경영진까지 올라가는, 의사결정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냥 무난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나를 빛내줄 수 있는. 나라는 이름 앞에 붙는 어떤 특정한 수식어나 에피소드. 네. 저 사람은 우리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해서 그걸 돌려놓은 사람이야라든가. 혹은 뭐 더 사소하게는 정말 말썽꾸러기 직원도 저 사람 밑에 가면 다 사람 된다잖아.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인사 관련한 주요 보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거죠. 이런 레전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까 신입사원들의 경우는 레전드까지는 아니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한 거고. 뭐 이름은 다 다르지만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당신의 길. 당신의 길을 가라는 거죠. 이제 네. 하고 싶지 않은 거 이제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씨라는 분 얘기가 나오는데 저하고도 좀 인연이 있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분쟁 지역을 찾아가서 네.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그러다 최근에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 길을 물어보려고 주민들한테 길이 어딥니까 하고 물었더니 당신이 가는 곳이 다 길이다. 뭐 이런 답을 듣고 나서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이분도 공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다를 것이다 하는 얘기고 1등이 아니라 완주를 목표로 해라. 네. 숫자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공감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조언도 합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이 사람의
조언 가운데 하루에 느낌 3개 정도를 적어봐라. 네. 그러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 느낌도 좋고 감사한 일도 좋고요. 우리가 메모의 중요성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책이나 이런 데서 얻은 정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감상, 느낌도 적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적거든요. 네. 오늘 뭐 누구 만났는데 일기처럼 늘 정기적으로 적진 않지만 어떤 기분을 느꼈다고는 메모해 두거든요. 그게 그 당시를 떠올릴 뿐만 아니라 저한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제 감정 상태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점에서 좋은 조언 같았어요. 네. 그리고 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저자가 수시로 확인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중심 잡기, 나의 불안을 전가하지 않기, 장기적인 해결책 찾기, 코칭과 멘토링, 권한과 책임 부여 이렇게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좀 공감하고 이 중에서 그래도 이것이 좀 가장 중요하게 보인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좀 꼽아주시죠. 중심이라고 저자가 표현한 것. 네. 저는 원칙이라고 표현하는데 젊은 시절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못했어요. 그냥 네. 아주 상황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지금 나이가 돼서 돌이켜 보니까 저자보다 조금 한 5살 많을 텐데 제가 원칙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에는 후회가 거의 없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였던 건 많은 손해를 장기적으로 야기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원칙이 좀 서야 되고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네. 역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심이 곧게 서 예, 예. 있어야 된다라는. 예를 들어서 저는 남한테 신세 지지 말자라든가 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불편했던 적도 있는데 아주 길게 보니까 그때 지불했던 비용이 궁극적으로 나한테 큰 이득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늘 잊지 말아야겠네요. 그 중심 원칙을. 우리 사회에서 꼰대라는 말이 세대 갈등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짧게나마 이 책에서도 꼰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저자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재밌잖아요. 좀 소개 좀 그렇죠. 해주시죠. 혹시 저를 생각하면서 꼰대라는 단어를 생각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이 있죠. 네. 그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그 사람의 경험은 제한적이죠. 네. 근데 그 제한적인 걸 세상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강요하는 것.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게 꼰대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은 세상의 극히 일부다. 라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네. 또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꼰대를 면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개방성과 유연성의 문제 같아요. 90이 돼도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젊은 꼰대라는 말도 있어요. 꼭 그러니까요. 나이 있으시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과 개방성의 문제지 나이라는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5번째 키워드, 영어 도전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뭐 영어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니까. 그러고 나서 미국 생활에 언급결에 미국에 와서 생활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게 영어였는데, 근데 놀라운 건 저도 이 대목은 상당히 놀라웠는데 동료들 평가를 구글 내에서 할 때 네. 이분에 대해서 한결같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이분 얘기가 그 언어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소통에는 비언어적인 영역도 있죠. 제스처라든가 뭐 차를 건네는 non-verbal, 비언어적 형태의 소통이 있는 거거든요. 차 한 잔 건네도 아무 말 안 하고 건네도 따뜻하게 건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은 거고 공감하는 능력, 들어주는 경청, 또 친화력 같은 것들. 근데 영어 공부하는 얘기가 꽤 한 챕터에 걸쳐 자세히 나오는데요. 처음 미국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무료 과정을 이제 밟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이분이 유용하다고 느꼈던 게 온라인 북클럽.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책을 낭독한 다음 이제 토론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이 실력이 일치월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꼭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각자가 정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네. 보거든요. BTS RM이라는 분이 영어 잘하잖아요. 엄청 잘하시죠.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유학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하셨다고. 아세요? 어떻게 하셨죠? 그 한 시트콤만 들이팠답니다. 네. 그 프렌즈라고 MBC에서 했던 그 당시 최고의 인기의 시트콤이 있었는데
그걸 어머니가 구해줘가지고 CD를 구해줘서 영어로만 자막 없는 영어로만 된 걸 계속 보고 워낙 재밌으니까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막이 있는 걸 계속 보면서 독학을 했는데 그렇게 네. 잘한다는 거거든요. 요즘 진짜 해외 미드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쉐도잉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저도 이건 의지의 문제지 방법은 각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치사한 방법도 썼어요. 어떤 방법? 저희 회사에 와 계시던 외국인 기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술을 늘 사드릴 테니까 매주 금요일 날 술을 사드릴 테니까 오, 1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우리말 쓰지 말고 영어로 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를 하셨군요.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까 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말 할 때 완벽한 것보다 좀 못하면 외국인이니까 당연하지 하고 네. 이해해주고 더 그게 귀여워 보이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완벽 추구하면 오히려 못하니까 할 때까지만 하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이력서나 면접 기술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 미국식 이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하고는 또 워낙 좀 다른 다르죠. 모습이에요. 네.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 추천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천인데 우리가 하는 식의 뭐 학연, 혈연, 지연 추천이 아니고 네네. 여기서는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의 추천이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인데 내가 친한 분이 그 회사에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의 추천을 중시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해서 입사시키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추천한 사람이 평판이 나빠지니까 네. 추천에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추천을 통해서 계속 지금 11번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네, 네. 점점 더 커리어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들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의 네트워크와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게 난 이 회사 옮길 테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는 엉망으로 하고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그럼 분이 절대 안 많은데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근데 혹시나 네. 주변 사람들의 이런 추천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나의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유의 색을 혹시 잃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인간성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해당 업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꼭 평판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색깔을 잃어버리는 게 우려할 게 아니라 점점 나아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커리어의 일관성과 발전성이 중요해요. 저는 최근에 이력서를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네. 너무 다양한 스펙들도 있고 근데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한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국회에도 잠깐 있어봤고 저기도 있어봤고 이런 건 안 된다.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좋아 보이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뭐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커리어 관리상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걸 높게 평가하지 않죠. 일관성과 발전성.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요구와 욕구. 요걸 구분해 놨는데요. 최근 마케팅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구라는 건 필요한 거. 네. 욕구는 갖고 싶은 거. 뭐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아실 거예요.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는 다 욕구를 느껴요. 갖고 싶어요. 네네.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는 휴대폰이 필요하니까 산다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구분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회사 측에서 나를 갖고 싶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필요하니까 그냥 쓴다. 누구든 저 사람이 아니어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데려와서 심지어 우리 회사가 하지 않는 일이라도 시켜보고 싶다. 이게 욕망인 거죠. 인재니까. 인재니까.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자신만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희소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네. 이 분야에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면 자기 몸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희소 가치, 진정성, 네. 또 기업의 가치와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중요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벤앤제리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창업주 두 분은 팔고 떠났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사회적 행동주의를 표방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폭력적으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하고 전쟁을 벌이니까
우린 거기서 아이스크림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인데 네. 거기 입사할 때 나는 그 가치에 동의합니다. 저라면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갖고 싶은 인재가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자가 재테크에 빗대서 경력 관리하는 것을 또 잡테크라고 불렀거든요. 요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장기 투자하라, 분산 투자하라 하는 재테크의 원리를 잡테크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분들, 이분 주장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재밌었어요. 그 매년 연말에 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가 저도 이건 본받을 참인데 이력서를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거의 커리어 정점에 이른 사람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새롭게 내가 성취한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또 하나는 2년, 5년, 10년 후에 할 일들을 상상하면서 지금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연말에 한번 이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언젠가는 다다른다. 이 경우는 제가 오히려 광명수 씨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총평해 주시자면 어때요? 제가요? 예. 아무래도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딱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소장님께서 진짜 왜 휴가지에서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을 해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좀 힘들잖아요, 요새. 스트레스도 많고, 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휴가지에서 정말 편안하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명수 씨도 생각이 많았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 세대에 유용한 조언들이 맞습니까? 그럼요. 저는 또 소장님이라는 멘토가 있지만 주변에 멘토가 없어서 좀 힘든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네. 상사 중에서도 또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친한 친구들에게 좀 조언을 들을 사람이 없다 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책을 좀 가볍게나마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MZ세대 멘토가 없다. 네. 그것도 참 왜냐하면 또래들하고는 멘토 삼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럼요. 부모님은 너무 낡은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될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고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책 많이 골라서 별책부록에서 소화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7월 한숨 돌리고 갈게요 특집으로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 마지막 시간으로 90년대생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 젊은 세대 관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임명묵 저자가 쓴 K를 생각한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책의 경우도 이제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네. 이 광명수 씨 세대, MG 세대들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